최근에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이요, 우리 해군에 실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이 무언가와 닮은 꼴이어서 화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과 닮은 꼴일까요?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족대 세력들을 연해와 대양, 지상의 그 어디에 배겨있던 섬멸의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북한의 바닷속 위협이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최근 들어서 북한이 이런저런 좀 해군 전력을 키워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구축함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쩍 들어서 김정은이 해군력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거라고 하면 역시 북한의 5,000톤급 구축함급 배로 보이는 그 전투함이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나왔던 감상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 보인다. 북한에서도 저 정도의 배를 만들 수 있나라는 그런 감탄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5월에 대형 사고가 하나가 발생을 했죠.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진수를, 그러니까 처음으로 배를 만들어서 바다 위에 띄우려고 하는데 네. 배가 넘어가 버리는, 배가 옆으로 쓰러져 버리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전투함, 해군의 배라는 거는 적진에 나가서 적과 함께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싸워야 되는 배인데 네. 싸우기는커녕 배를 처음 만들어서 띄워보지도 못하고 이게 넘어갔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김정은 경로설 이런 설도 많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것이 화제가 됐었냐면 네. 김명식 전 해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북한의 이 해군 쪽에 주요 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사진 자료에서 이 사람이 마치 포토샵 처리를 해가지고 지운 것처럼 안 보이게 사진을 편집해서 변형한 사진이 북한 매체에서 보인다라고 네. 해가지고 사실은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옛날에 소련의 스탈린 시절부터 내려오던 약간 관습 같은 거거든요. 사람이 이제 숙청을 당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몰려서 사라졌다라고 하게 되면 옛 기록에서부터 그 사람을 삭제해버리는 이런 풍습을 공산국가는 갖고 있었는데 그 비슷한 일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김명식이라는 이 사람도 분명히 제거가 됐을 것이다. 지금 처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다시 이 김명식이 사라진 지 불과 2주 만에 텔레비전에 재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도 북한이 해군과 관련된 이런 전력 보충에 정말로 진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고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면 용서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큼 해군 전력 증강에 진심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재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해군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다라고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의뢰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말도 어려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 잠수함은 이제 재래식 잠수함이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발전기에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축전지에 충전한 다음에 이걸로 스크류를 돌리는데 네.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건 이미 답이 앞에 나와 있죠. 핵동력이라고.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전략 유도탄이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집어넣은 잠수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북한이 이거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군사적으로 이걸 쓸 수 있을까는 의문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소련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지만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소음이 또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또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시도를 못했는데 사실 지금 김정은이 강력하게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로부터 지금 이제 러시아에 많은 북한 군들이 파병을 가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받아서 만들지 않겠냐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뭐 쭉 북한의 해군에 대한 투자, 뭐 김정은의 관심 살펴봤지만 왜 이렇게까지 김정은이 해군력 강화에 목을 매는 거예요? 좀 안쓰럽죠. 왜냐하면 일단 해군력이 강했던 나라들은 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에요. 영국, 지금 미국, 네. 스페인. 그러니까 해군력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건설될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김정은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단기간에 네. 전력을 확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력으로 보나 지금 북한 해군 수준으로 보나 연안 해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5,000톤급 구축함 나왔을 때 놀랬던 게 그 이전에 제일 큰 북한의 배가 1,800톤급 낮은 급이라는 거였는데요. 네. 제대로 구축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호위함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물에 떠 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노후화된 거고 그 뒤로 만든 게 이제 압록급과 두만급이라는 1,500톤급 그 호위함이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5,000톤급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은 북한 기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급증, 김정은의 조급증이 해군력 강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한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는 해군력을 급조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축함이 좌초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 구축함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 뒷부분에 거기에 미사일 발사관이 들어있거든요. 네. 튀어나온 부분에. 거기가 원래 헬기 경납고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어 있는 데를 미사일 발사관을 채웠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설계한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준 걸로 추정되는 구축함 설계를 갖다가 거기다 미사일 발사관을 그냥 박아 넣은 거예요. 아, 그럼 그 모양만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상적인 구축함이라면 헬기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네. 나가면 바로 잠수함 밥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축함을 쓰려는 게 아니고 해상 보루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에 인근에 띄워놓고 저걸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축함 전투력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노력을 해도 네. 해군력 건설은 몇 년 안에 안 된다. 몇십 년이 걸려도 북한은 따라올 수가 없는데 김정은의 조급증이 지금 저런 많은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데 거죠. 저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육해 공군 대신에 우리 해육 공군으로 하자. 그만큼 해군에 대한 투자는 진심이에요? 진심이죠. 근데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황당하냐면 2023년 9월에 네.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하는 그 수십 년 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을 해서 미사일 발사관 10개 정도를 집어넣은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시켰거든요. 네. 근데 저거요? 그렇죠. 저게 김군옥이 누구냐면 6.25 때 주문진 해전의 주인공이거든요. 네. 북한에 지금 애국열성에 묻혀 있는데 50톤급 어뢰정으로 10,000톤급 미국 순양함을 격침시켰다라는 게 저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 격침된 순양함이 볼티모어함인데 그 볼티모어함은 그때 없었어요. 퇴역하고 없었어요. 거짓으로 조작해낸 거예요. 거짓으로 조작해낸 그 김군옥 영웅함 이름을 저기다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군력에 대한 아주 김정은의 네. 컴플렉스, 상처 이런 게 저런 과정을 만들어 놓고 저 김군옥 영웅함은 진수 직후 갸우뚱 이제 옆으로 기운 다음에 네. 한 번도 정상 운행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김정은의 좀 무리한 욕심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해군 그중에서도 좀 잠수함에 이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면서요. 김일성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6.25 전쟁을 종전이 됐잖아요. 네. 근데 김일성이 땅을 치고 후회한 게 부산항을 못 막았다. 만약에 우리가 잠수함이 있었으면 부산항을 마비시켰으면 이런 유엔군들이나 미군의 물자나 병력이 못 들어왔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 해군보다 먼저 잠수함을 소련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북한 해군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 우리 해군은 네. 동해, 서해, 남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북한은 동해, 저렇게요? 서해로, 예, 그림에 보시다시피 동해, 서해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특히 서해는 큰 잠수함을 운용하기가 힘들어요. 평균 수심이 44m라 네. 잠수정 같은 작은 사이즈의 잠수함은 운용하기 좋지만 좀 큰 배 수량의 잠수함 운용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저렇게 이제 고속 상륙정, 공기 부양정이나 작은 배 위주로 잠수정 위주로 하고 있고 반면에 동해는 수심이 깊은 데는 1,000m가 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잠수함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죠. 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 해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보다 좀 지리적으로는 열세인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자 북한이 이렇게 각종 뭐 해상 도발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군은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을 도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해상 초계기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뭐 초계 뭐 닭으로 만든 요리 비슷하기도 하고 네. 좀 의미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계라는 거는 이제 뭐 살피면서 감시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 살피면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행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돌아다니는 것 중에 가장 감시하기 어렵고 살피기 어렵게 꼭꼭 숨어 있는 게 바닷속을 숨어 다니는 잠수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제 해상 초계기가 잠수함을 잘 잡는 역할을 한다, 잘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성능이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미국에서 개발한 이 포세이돈이라는 해상 초계기인데요. 네. 포세이돈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바다의 신, 뭐 제우스 신의 이제 형제, 형이라든가 뭐 그렇죠. 그래서 바다의 신 이름을 따온 것인데 이게 재밌는 게 미군 잠수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 핵도 탑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 이제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트라이던트가 사실은 이제 포세이돈의 어떤 아이콘과도 같은 포세이돈의 상징과도 같은 포세이돈 신의 이 창을 트라이던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는 바다 신의 창을 미군 잠수함이 갖고 있고 또 그 잠수함을 찾아내는 비행기의 이름은 바다의 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포세이돈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저런 해상 초계기 같은 거를 개발한다면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용왕님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죠. 용왕이라는 게 모든 바다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또 용이 하늘을 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비슷한 어감으로 미국에서는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뭐 재원 그래픽이 나왔는데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뭐 폭이 37.6m, 높이 12.8m, 길이 39.5m에 달하고요. 최대 속도가 시간당 907km까지 가게 되고 상승 한도가 이제 1000m 가 넘는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여러 차례 이제 개량을 거쳐서 지금 상태가 완성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좀 뛰어난 잠수함 킬러길래 뭐 잠수함 킬러 이렇게까지 불리는 거죠? 일단 제가 만나봤던 잠수함 함장님들 얘기가 잠수함을 운영하면서 가장 두려운 무기가 해상 네. 초계기다. 두려운 많이 무기가.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면 위를 보려면 보통 영화 속에 보시면 이렇게 잔망경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포세이돈의 성능 중에 하나가 50km 밖에 있는 적 잠수함의 잔망경에 올라오는 걸 잡아냅니다. 오.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이 재래식 잠수함들은 이 발전기 돌려서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네. 그때 나오는 이제 스노클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나오는 것도 탐지를 해요. 그런 특수한 장치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소너브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참고 저는 이제 한번 포세이돈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면은 네. 잠수함을 잡는 이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딱 지금 배치가 돼 나오네요. 있죠. 네. 그래서 과거의 해상 초계기들은 저게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저렇게 일렬로 쫙 있는 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잠수함을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잠수함을 잡는 데 사용되는 소너브이를 네. 이 해상 초계기에서 바다로 떨굽니다. 오. 그래서 이제 낙하산이 펴지면서 소너브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소너브이가 쫙 펼쳐지면서 이 수중에 있는 잠수함의 소리를 듣거나 오. 아니면 강력한 이 음파를 보내서 네. 잠수함 위치를 확인하는 것까지. 근데 이제 포세이돈 같은 저렇게 이제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옛날 우리 P3C는 하나하나씩 떨궈줘야 됐는데 네. 이제 여러 발을 저렇게 넣어놓고 원할 때마다 이제 누르면 자동으로 수면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저게 이제 뭐 떨어져서 음파 탐정 부표가 된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아마 이제 어뢰를 떨구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예. 보통 저렇게 이제 소너브이를 떨궈서 잠수함의 이제 대략적인 위치를 탐지하고 지금 이제 저 보이는 이제 수중에 들어간 소나부이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네. 수중의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잠수함의 위치를 이제 식별하고 탐지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그런 장비들 달고 있죠. 지금 보면은 되게 그물처럼 확 펼쳐지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중의 마이크로 예. 저걸 소리를 듣기도 하고 오. 저기서 강력한 음파를 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잠수함의 위치를 아주 명확하게 특정해내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뭐 바다 위에 첩보 요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퀴즈 이쯤에서 한번 풀어볼까요? 퀴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최근에 실전 투입된 이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이
무언가 좀 닮았다고 하는데 정답을 맞추기 전에 혹시 조항문 박사님 정답 알고 계세요? 제가 맥주 안주로 오징어, 마른 오징어 좋아하거든요. 마른 조금 오징어요? 보니까 네. 그 소노베이가 오징어처럼 생겼는데 오징어와 닮은 꼴이다. 아, 그런데 오징어와 닮은 꼴이다. 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사실은 약간 좀 썰렁한데요. 포세이돈은 여객기와 닮은 꼴이다가 정답입니다. 이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많이 쓰이는 여객기죠. 보잉 737 여객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뭐 공항에서 일반인도 탈 수 있는 비행기가 보잉 737이기 때문에 최고의 첨단 무기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썰렁한 내가 일반적으로 탔던 비행기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데 네. 뭐 이코노미석 자리하고도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무기가 포세이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군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타보면 사실은 되게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전차병이나 이런 걸로 군생활 하신 분들은 진짜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포세이돈은 이게 여객기니까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고 좀 그럴 것 널찍하고 같은데요? 좋은 거 아닌가라는 네.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포세이돈은 어디까지나 이 바다 위를 살펴봐야 되고 특히나 잠수함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바다 위를 굉장히 가까이서 날아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여객기들은 순항할 때가 되면 이제 1000m가 넘는 높은 하늘 위로 날아다니게 되죠. 근데 포세이돈은 여차하면 급강하해가지고 300m 이하의 그런 낮은 저공 비행을 해야 될 때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들이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저공 비행으로 뭐 떨리면서 다니고 있다가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흔들리는 기체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군요. 운전하는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뭐 척추 질환 같은 거에 시달리는 경우도 꽤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잠수함 킬러인 포세이돈이 정말로 실제 유사시에는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을 예를 들자면, 네. 그러니까 북한의 중요한 잠수함 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나 뭐 미군의 정찰 위성이 매번 감시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잠수함이 없어졌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큰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닷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제 화면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정찰 위성들이 북한 잠수함이 항구에서 없어진 걸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바닷속에는 잠수함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뭐 해양 정보선이나 조사선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잠수함이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때 포세이돈이 날아갑니다. 저렇게. 네, 날아가서 탐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레이더로 잔망경이나 네. 스노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한 가지 이제 포세이돈 장점 중에 하나가 전파나 이런 것들도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수함이 있을 곳으로 확인되는 곳에 저렇게 이제 소나 부위를 아까 나왔죠. 뿌리기 시작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겹겹이 뿌린 다음에 이제 걸리면 다시 또 재차 확인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시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만약 전쟁 시에는 저렇게 어뢰를 떨궈서 파괴를 하지만 전시가 아니면 잠수함을 이 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노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강력한 음파를 쏘면 예. 잠수함이 괴로워하죠. 그래서 물 밖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 실제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P3C 해상 초계기 통해서 예. 뭐 러시아 잠수함도 그렇게 한번 물 밖으로 올려 보낸 적이 있고 중국 잠수함도 이렇게 올려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오징어 같이 생긴 거를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예. 투하를 해서 좀 잠수함을 괴롭혀서 그렇죠. 물 밖으로 꺼낸다 이런 거군요. 네, 평시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요. 전시에는 침몰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머래를 떨거나 아니면 폭래를 떨궈서 이제 격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상 상황으로 유사시에 북한 잠수함을 저렇게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 잠수함 전력은 어느 정도로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까? 뭐 척수로는 세계 최고급입니다. 아, 대수로는요? 거의 7, 80척 되거든요. 오. 근데 문제는 기억나세요? 그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네. 그때 그 강릉 잠수함이 어민이 잡았어요. 그물로. 그물로. 그물에 걸려가지고 네. 그 정도로 보면은 지금 이 북한 잠수함은 네. 아주 노화돼 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북한 주력 잠수함이 로미오급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로미오급을 북한에서 개량한 그게 치면은 40에서 30년 됐어요. 저 때가 그 강릉 그렇죠. 네, 잠수함이 그렇죠. 왔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이 그 예. 물고기만 잘 잡아도 잡을 수 있는 거죠. 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씀이냐? 잠수함이 무서운 건 은밀성이거든요. 네. 물속에 들어가서
장기간 자망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려면 소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까 소노부이도 소음을 잡는 거거든요. 네. 잠수함을 잡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나, 이 음파가 멀리 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하늘에서 보면 잠수함이 지나가면 물속에 있어도 미세하게 자기장이 흔들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잠망경이나 스노클링, 이제 네. 엔진을 돌려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열이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나 요 세 가지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은닉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핵추진은 이제 안 나와도 되잖아요. 물 밖으로. 네. 그다음에 AIP, 공기 부료 이런 것들이 최첨단인데 북한은 아니에요. 40년 정도니까 북한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해군에 간 자식들이 안 돌아와요. 아, 왜요? 무슨 얘기냐면 네. 잠수함이 침몰한 사례가 최소 서너 건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죠. 네. 너무 노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 잠수함을 물속에 저기 지금 나오죠. 바닷속의 경운기. 네. 그러면 저거는 바다의 바로- 경운기로 불리는. 왜냐하면 저게 물속에 들어가서 네. 이 소음 방지가 안 되니까 저거는 지금 거의 2차 세계대전급 그 잠수함 형태가 네. 2차 세계대전은 수상 항해하다가 전투할 때만 잠수하거든요. 지금 선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전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투에 나오면 그리고 동해는 아까 지금 수심이 깊고 네. 그 안에 그 수계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매우 그 수중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런 고형 잠수함으로는 사실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막 소리가 들려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덜덜덜덜덜덜 막 이러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 아까 70척 정도 된다고 그랬으면은 아까 경운기가 70척 있다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해군력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숫자는 많지만 현대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어쨌든 뭐 바다의 경운기라고까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보여지긴 우리 잠수함과 한번 전력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사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척수로는 사실 밀리는데 잠수함 개개별로의 성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세계 정상급입니다.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예.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사실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 우리나라 정도만 지금 3,000톤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잠수함의 강점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산 안창호 같은 경우에 지금 6개의 저기 빨간 부분에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6개 정도의 지금 SLBM 발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무 계열 SLBM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참고 말씀드리면 저건 도산 안창호함은 이제 장보고 3 배치 1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온 모델이고 제가 작년 11월에 어디 이제 조선소 가서 배치 2를 봤어요. 네. 그래서 발사관 수가 지금은 6개가 아닙니다. 훨씬 늘어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배 크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지금 이제 쓰고 있는 209급 잠수함이 있거든요. 장보고 1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거의 장보고 1의 2배 크기를 자랑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잠수함 기술 면에서는 세계 선진국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폴란드라든가 지금 캐나다 수출도 우리는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북한 해군이 쓰고 있는 잠수함들은 사실 이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썼던 유보트를 좀 성능 개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격차가 많이 나고 또 한 가지 우리 리튬이온 이런 배터리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장보고 3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근데 뭐 저 김근호 영호함이 뭐 SLBM 발사관만 뭐 10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아니 근데 저게 실제 뭐 작전에 쓰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게 위험한 이유는 네. 지금 저기 그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예. 한만경. 저걸 함교라고 그러는데 저 부분을 늘린 거예요. 잠수함 선체에는 미사일을 못 넣으니까 네. 길이니까 작은 선체니까 저 부분을 늘려가지고 저게 10여 개의 발사관을 집어넣게 되면 문제는 저 잠수함의 무게중심이 안 맞아요. 그리고 로미오급 잠수함의 크기를 키우려면 동체에 직경을 키워야 되는데 네. 직경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길이만 늘렸거든요. 그럼 아주 위험하죠, 선체가. 그러니까 저게 나왔을 때 일단 전문가들이 저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두 번째, 정상적인 작전이 안 될 거다. 네. 근데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저게 만일에 핵탄두를 집어넣고 물속에 들어갔다 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 그럼 동해안에 이 농반진반입니다만 네. 그럼 동해안에 핵탄두가 지금 들어있게 되는 거거든요. 역시나
이 23년 9월에 저렇게 멋있게 저 김근옥 영웅 가짜 영웅 이름을 박아 넣었지만 네. 초기에 첫 운항 때 잠수함이 기우는 거를 우리 군인 당국이 확인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저 잠수함이 한 번도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포착을 못했고 그렇군요.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라면 자망했으면 논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딘가 있겠죠. 예. 그 정도로 성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랑했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저게 언론 지상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김정은 정권의 사실은 극단적인 속도전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혹시 뭐 조한범 박사님 말 듣고 어딘가에 있다 또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아마 오늘 이 채널에 보면 이제 또 나오겠죠, 이제. 어. 나 괜찮아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 자, 이 한국 잠수함의 능력을 한번 좀 제대로 짚어볼게요. 한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국제 공동 군사 훈련인 림팩 훈련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라는 거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환태평양 공동 훈련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해군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가상 대결하는 식으로 서로 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해군 병기들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것을 탐지를 했느냐, 피했느냐 이런 걸 따져서 누가 누구를 얼마나 쏘았고 누가 누구를 격침시켰느냐 이런 거를 성적 내듯이 계산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8년에 림팩 훈련에 거의 최초로 잠수함이 참전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척 정도의 적함정을 가상 격침시키면서 네. 우리는 뭐 한 대도 맞지 않는 이런 성과를 그러니까 13대 0 뭐 이런 정도의 성적을 거둬가지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약간 잠수함에서는 뒤떨어진 나라로 좀 취급받던 시대였거든요. 네. 독일에서 겨우 기술력을 들여와가지고 본격적인 잠수함을 이제 뭐 만드느니 마느니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한국 잠수함 전력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를 세계에 보여줘서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2000년에 마찬가지로 림팩 훈련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먼 거리를 항해를 해가지고 림팩 훈련에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대의 적함을 가상 격침시키면서 역시 우리 편 잠수함은 그대로 생존을 했었고 이때는 우리 편 그때의 함정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런 함정 역할도 우리 잠수함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4년에 우리나라의 장보고함이 거둔 성과가 우리 바다의 왕자 장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정말 걸맞는 대성과를 거뒀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됐었는데 이때 정말 잠수함이 뭐 보통 우리가 뭘 잘하면 이제 날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수함한테 뭐 날아다닌다는 말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정말 무슨 뭐 용왕님이 씌었는지 이때 당시에 미군 항공모함도 가상 격침하는 데 성공했고요. 흔히 이제 방어용 해군 무기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이지스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지스함도 장보고함이 2척이나 격침을 했고요. 어마어마한 적함들을 가상 격침하면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면서도 상대 측에서는 전혀 탐지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세계를 놀라게 했던 뭐 그런 성과가 있었죠. 아니 뭐 운용 능력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3,000톤급을 중잠수함이라고 그러죠. 무거울 중자. 중간 중자도 있지만은 3,000톤급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거기다 이제 공기 분료. 네. 무슨 얘기냐? 엔진을 물속에서 돌리면은 이게 공기를 잡아먹으니까 스노클링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공기 불연은 뭐냐면 리튬이나 아니면 이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아니면 이 그 물분해에서 아약칸에서 공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망이 재래식 잠수함이면 2주에서 3주 가거든요. 그 정도의 3,000톤급 잠수함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되고 그 3,000톤급 중에서도 우리 건 세계 최강이다. 네. 우리가 조선업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아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정도면은 우리 해군력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좀 북한을 상대로 마음을 좀 놔도 되는 거예요? 해군력도 그렇고 공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 해군력은 비교가 안 돼요. 아예 비교하면 우리 해군이 기분 나쁠 정도니까 우리가 경계심을 풀면 안 되지만 사실은 이지스함만 해도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우리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있어서 그렇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북러 간의 밀착이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긴장해야죠. 그러나 긴장하고 경계도 해야 되고 그러나 기술을 줘도 북한이 먹기가 어렵다. 소화해내기 어렵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식 전법
정상적인 구축함이 아니라 해상 플랫폼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북한식의 어떤 전법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응을 해야죠. 네, 지금까지 또 세 분과 함께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 그리고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